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중간고사가 한 주 뒤로 연기를 하면서, 어, 요, 그 중간 학교에서 정한 중간고사 기간 다음 주에 시험을 보기로 했죠. 그래서, 어, 요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지난 동영상까지 배웠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 위주로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동영상까지는 중간고사 전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요번 중간고사 주차에 올라가는 동영상은 중간고사 주인 8주차 그리고 9주차 그래서 9주차까지만 학습을 하시면 되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번 8단원에서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죠. 가장 첫 번째로는 요 피규어 1번을 통해서 일반 기업들,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을 할 때에 이렇게 은행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이렇게 본드나 스탁처럼 직접 그러니까 다이렉트 파이낸스를 통해서 자금 조달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이해를 다 하셨죠. 그래서 금융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8가지 팩트로 정리를 한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1번부터 8번까지의 팩트가 되겠습니다. 1번 팩트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통해서 주로 자금 조달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첫 번째 팩트였고요. 두 번째 팩트는 이게 또 연결되는 거였는데 채권이나 그리고 주식과 같은 것은 그 자금 조달을 할 때 주요한 수단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도 연결되는 것이었죠. 직접 다이렉트 파이낸스보다 인다이렉트 파이낸스를 통해서 기업이 자금 조달 받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금융중개기관들, 특히 은행은 기업들에게 자금을 조달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가 쭉 이렇게 조금씩 연결되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5번은 그렇다 보니까 은행이 속해 있는 이와 같은 금융 시스템은 정부에 의해서 가장 규제를 심하게 받는 산업 중에 하나다. 그리고 6번의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대기업이 그나마 어, 어떤 시큐리티, 뭐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것을 통해서 자금 조달할 때 조금 더 편하게 중소기업보다 뭐 소기업보다 그래도 대기업이 더 접근성이 있다라는 것이었고 일곱 번째는 가게나 기업 모두에게 있어서 콜레터럴, 담보라는 것이 부채를 조달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 팩트인 8번은 그래서 이렇게 다이렉트 파인을 하게 되는 경우 중에서도 부채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할 때에 어떤 렌더가 바로어를 규제를 한다던가 모니터링 감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돈을 빌려줄 때 계약서에 규정을 하게 된다. 커버넌트에다가 다 적게 된다. 그렇다 보니까 이와 같은 넷 컨트랙트는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는 복잡한 법률 문서가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8단원을 공부를 하면서 팩트 1번부터 쭉 아까 살펴본 8번까지에 대해서 우선은 팩트를 먼저 공부를 했고 이제 8.2부터 왜 이런 팩트가 나왔는지를 어, 이제 역순으로 살펴보았었는데 이제는 복습을 하니까 다 이해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우선 팩트를 1번부터 8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8.2에서 살펴보았던 것은 트랜잭션 코스트라는 것이었습니다.
뭐 만약에 이와 같은 트랜잭션 코스트가 너무 크다라고 한국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그 해당하는 거래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그런 어, 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금융 거래를 할 때 트랜잭션 코스트가 너무 크게 되면 어, 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트랜잭션 코스트가 문제가 되는데 금융 중개 기관을 통해서 뭔가 자금을 조달하면 트랜잭션 코스트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금융 중개 기관을 통해서 다이렉트 파이낸스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바로 금융기관은 economies of scale을 갖고 있다. 국문으로 번역하면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은행은 그냥 고객으로부터 예적금 받아서, 예금 적금 받아서 그 돈을 다시 돈을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대출해주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대출 심사하는 은행원한테 하루에 뭐 5개 대출건 심사하던 것을 뭐 10개, 15개 심사하라고 맡긴다고 해서 그렇게 추가 비용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의 뭐 인건비만 추가를 하면 되겠죠. 이제 그러한 식으로 금융중개기관은 이렇게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뮤추얼 펀드가 이렇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이었습니다. 요 뮤추얼 펀드는 요 앞에 뮤추얼이라는 건 생략해서 우리는 주로 펀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수많은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모은 상태로 뭐 주식형이든 채권형이든 주식 채권 혼합형이든 파생상품형 뭐 부동산형 아니면 해외 주식형 해가지고 어떤 투자 목적을 세우고 투자를 하는 것이 이 뮤추얼 펀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뮤추얼 펀드는 거래 수수료 개인이나 아니면 일반 기업이 개개인이 투자를 할 때보다 훨씬 싸게 거래 수수료가 먹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economies of scale이 달성되는 주요한 이그젠플로 우리가 뮤추얼 펀드를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은 이런 엑스퍼티즈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과정에서 트랜잭션 코스트를 낮출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8.3으로 와서는 조금 중요한 용어라고 할 수 있는 asymmetric information, adverse selection, 그리고 moral hazard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asymmetric information은 어떤 다른 한쪽이 그 다른 상대방의 어떤 에 대해서 충분한 인포메이션이 없을 수 있는 경우가 이 asymmetric information,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adverse selection의 경우에는 이게 정보의 비대칭으로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 트랜잭션이 발생하기 전에 발생하는 것이 adverse selection이었고 트랜잭션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moral hazard였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서 마지막으로 agency theory라는 것, 대리인 이론이라고 국문으로 번역을 하는데 그래서 이와 같은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사람들이 어떻게 경제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이 agency theory였습니다. 그리고 8.4 부분으로 넘어와서는 레몬 프로블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로 앞에서 살펴본 adverse selection과 연결되는 부분이었는데 바로 중고차 시장의 예를 들면서 바이어도 그리고 셀러도 어떤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을 때 정상적이라고 하기보다 충분한 어떤 시장에서 거래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충분한 정보라고 하면 중고차 시장일 테니까 내가 살려고 하는 차에 대해서 그 차의 연식은 얼마나 됐는지, 얼마나 탔는지, 아니면 정비를 그동안에 몇 번을 했는지, 아니면 사고가 났었는지, 뭐 그런 것들인데 아무래도 바이어는 셀러 대비 그만큼의 인포메이션을 충분히 획득하기 어려운 어시메트릭 인포메이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이제 문제의 시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드버스 셀렉션이 발생하면 결국은 중고차 시장에 매물이 충분하지 않다. 혹은 중고차를 살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이 잘 연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중고차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레몬이라고 하고 이 레몬의 반대로 좋은 물건을 복숭아, 피치라고 영어권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부수적으로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살펴본 Adverse Selection 문제가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서도 이렇게 Adverse Selection 문제가 발생하면 충분한 주식이나 채권의 발행 그리고 혹은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는 투자 아니면 주식이나 채권을 매수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식이나 채권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어드버스 셀렉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어드버스 셀렉션을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툴들을 살펴보았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그거였죠. 뭐냐면 정보의 비대칭이 왜 생기냐를 생각을 해보면 인포메이션이 부족해서죠. 그러면 그 거래를 하려는 사람들 혹은 당사자한테 인포메이션이 충분히 갈 수 있도록 해주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해결 방안이 정보를 어떤 공공기관이 아닌 어떤 뭐 민영기관에서 생산을 해서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살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첫 번째 Private Production and Sale of Information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을 하게 되면 그 거래를 하려는 본인들이 정보를 조금 더 획득을 할 수가 정보를 어떤 뭐 구입을 한다든지 해서 어떤 그 물건의 정보를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첫 번째 툴이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다. 그래서 프리 라이더 프로블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제 목표한 바가 달성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정보를 유료로 구독하고 있어. 근데 나는 그 구독하지 않고 상대방이 사는지 파는지 하는 거를 보고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를 역으로 추측을 해서 나도 그 사람을 따라서 사거나 판거나 한다면 이제 그런 프리라이더 프로블럼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툴은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인포메이션이 더 많이 생산되고 퍼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라고 하면 뭐 매출이 어땠는지, 총 자산은 얼마인지, 수익은 얼마를 올렸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사들로 하여금 기업들이 스스로 공개를 하게 하거나 뭔가 그 투자자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가 강제를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Government Regulation to Increase Information 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For Your Information 부분에서는 이게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엔론이라는 기업이 있었고 이 기업이 이제 망하게 된 게 그 회계를 공정하게 처리를 하지 않아서인데 이것을 회사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몰랐기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된 거죠. 뭐
쉽게 말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하면 안 되는 회사였는데 그에 대한 충분한 인포메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고 투자를 한 거였죠. 이제 요 사례를 살펴봤었고요. 또 이어지는 툴로 Financial Intermediation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특히 Financial Intermediary, 특히 은행이 이와 같이 정보를 생산하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툴이 Collateral 그리고 Net Worth였습니다. 여기서 콜레터럴이라는 용어를 조금 중요하다기보다 조금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돈을 빌릴 때 돈을 빌려가는 바로어가 렌더에게 이렇게 담보로 맡겨주는 것이 바로 이 콜레터럴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콜레터럴을 바로어가 렌더한테 맡겨 놓으면 아무래도 돈을 바로어가 빌려가면서 허튼 짓을 못 하겠죠. 왜 그러냐면 이거 뭐라고 이게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희생양처럼 내 담보가 저기 맡겨져 있으니 내가 함부로 못하게 되는 것이고, 렌더 입장에서는 혹여나 바로어가 돈을 떼어먹거나 뭐 그런다고 하면 내가 담보를 이미 받아놓은 것이 있으니 그것을 현금화해서 그 돈 빌려줬던 것의 전부 혹은 일부를 그나마 회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net worth라는 것은 같은 말로 equity capital 혹은 줄여서 capital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net capital이 위에서 말을 한 콜라터럴과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조금 씁쓸하기도 하죠. 실제로 돈이 필요로 하는 정말 돈이 급한 사람들은 담보 낼 게 없는데 그래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 건데, 렌더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을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돈을 안 빌려주려고 하니까, 아니 지금 돈이 많아서 돈 빌릴 필요가 없는 사람은 오히려 돈을 더 빌릴 수가 있고, 돈이 진짜 필요한 사람은 돈을 빌릴 수가 없게 되는, 즉 그러한 아이러니한 현상도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8.5 부분으로 이어서 우리는 이렇게 트랜잭션을 하고 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럴 해저드와 관련한 이야기를 몇 개 해보았었습니다. 이 모럴 하자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Principal Agent Problem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에이전시 시오리를 통해서 나온 어떤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Principal은 주인을 뜻하는 말이고 에이전트는 대리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쉽게 생각을 하기 위해서 알바생과 사장님의 관계를 우리가 예시로 들었었죠. 알바생의 관점에서는, 알바생 입장에서는 어차피 한 시간에 물건 하나 파나 두 개 파나 시급 받는 거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뭔가 일을 할 유인이 없는 거죠. 그런데 사장님은 물건 하나 팔 때보다 두 개, 세 개, 네 개 팔 때 본인한테 떨어지는 마진이 점점 더 생기는데, 이제 사장과 알바생이 처해 있는 이 주인과 대리인이라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이 모럴 해저드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기업으로 가지고 오면 기업의 경우 기업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다, 현대차 주식을 갖고 있다. 우리가 그래서 주인인데, 우리가 주인이라고 해도 전업 투자자가 아닌 이상, 이제 전업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맨날 그 회사 찾아가가지고 니네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그렇게 할 시간도 여유도 없죠. 그러니까 회사의 주인이지만 회사의 경영을 CEO 아니면 어떤 CEO가 고용한 직원들을 통해서 회사의 경영을 대리로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프린시팔 에이전트 프라블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충분한 이 과정에서도 충분한 정보가 공급이 되고 충분한 정보가 밝혀진다면 프린시펄 에이전트 프로블럼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인이 그 어떤 기업을 직원을 따로 고용하지 않고 그냥 모든 거를 다 알아서 해. 그렇게 해도 이제 프린시펄 에이전트 프로블럼이 발생하지 않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이와 같은 프린시펄 에이전트 프로블럼이 기업 경영 아니면 그냥 하다못해 편의점의 알바 사장 관계라고 해도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툴들을 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가서 감시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비판이 뭐였냐면 아니 그러면 누가 감시할 건데? 그 감시하는 사람을 고용을 할 거야? 뭐 그러면 또 돈 들어간다 이거지. 그래서 이게 모니터링 하는 게 시간과 돈이 많이 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프리라이더 문제가 요 과정에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그리고 또 아까 그 나왔던 것처럼 또 이게 정부가 정보를 기업들로 하여금 더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했는데 지키지 않거나 혹은 어떤 옳지 않은 방법, 회계적 부정을 저지른다든지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방법도 완벽한 해결책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툴이 이렇게 Financial Intermediation을 이용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사례로 벤처 캐피탈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이 벤처 캐피탈이라는 형태의 기업은 돈을 모아서 초기 형태의 기업, 벤처, 스타트업 같은 곳에다가 투자를 하고 그 대가로 지분을 받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회사가 벤처 캐피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벤처 캐피탈이 영업을 할 때에 자기가 돈을 빌려준 회사가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아니면 허튼 짓을 못하게 감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전에 신문 기사를 통해 보면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이 돌아가셨을 때 대한항공 주가는 오히려 올랐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이사 선임이 안 됐을 때 또 대한항공 주가가 올랐다라는 것에서 좀 금융은 약간 조금 냉정하다 한편으로는 비인간적이다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거를 이렇게 아예 막아버리는 수단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럴 해저드를 막을 수 있는 혹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툴이 바로 부채를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주식을 통해 투자를 하는 것보다 부채 아니면 채권을 통해 투자를 할 때에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 회사가 나한테 따박따박 줘야 되는 이자 그리고 마지막에 갚아야 되는 원금만 잘 갚으면 되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도 주식으로 투자했을 때보다 부채나 채권으로 투자를 했을 때가 훨씬 편하죠. 이제 그런 장점이 있었고 만약에 회사가 정말로 나한테 갚아야 될 이자도 못 갚아. 그럴 때만 감시를 이제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되니까 이제 그런 편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6 부분으로 넘어오면 이어서 이렇게 어떤 채권 같은 것을 통해서 투자를 하는데
모럴 해저드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보았었습니다. 돈을 빌린 바로어 입장에서는 어쨌든 빌렸어. 그러면 이제 빌리는 데는 성공을 했기 때문에 다소 위험한 곳에 투자를 하려고 하게 됩니다. 어차피 돈은 빌렸겠다. 그러니까 위험한 곳에 투자를 해서 조금 더 이익을 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뎃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뎃 컨트랙트에서 해결할 수 있는 툴들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넷워스 그리고 콜레터럴이 다시 한번 등장을 했었는데요. 봤던 것처럼 바로워가 어떤 콜레터럴을 담보로 맡겨놓고 돈을 빌려가게 되면 이제 본인의 담보가 맡겨져 있기 때문에 너무 리스키한 곳에 투자를 안 하려고 하게 되기도 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담보를 안 맡기는 것보다 아니면 혹은 조금 맡기는 것보다 많이 맡길 때 이자를 싸게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담보를 맡기려고 하는 그런 요인, 그러니까 모럴 하자드도 줄어들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툴로는 restrictive covenant를 최대한 세세하게 작성을 하고 그리고 뭔가 이제 그 돈을 빌려간 바로어가 이렇게 커버넌트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뭔가를 못 지켰어. 그러면 이제 집행을, enforcement를 들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하지 마라. 이런 거는 해라. 아니면 담보의 가치를 유지를 해라. 아니면 적재적소에 적시에 정보를 렌더한테 제공해라. 이러한 것들을 코버넌트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두고 그러한 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만약에 안 지켰을 때는 이제 그 집행을 들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툴이 또 나왔죠. Financial Intermediation을 활용하는 방법이 모럴 해저드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커버넌트를 자세하게 작성을 하기도 어렵고요. 한다고 하더라도 놓칠 수도 있고요. 어떤 리스키한 행동을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Financial Intermediary를 특히 은행을 활용해서 돈을 빌리게 되면 이런 모럴 해저드를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이 요 서머리 테이블 1번을 통해서 여기 우측에 나와 있듯이 팩트 1번부터 팩트 8번까지가 지금 각각 매칭이 되어 있고요.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살펴보았던 것은 금융 파이낸스라는 것이 아무래도 돈이 남는 사람들에게서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러면 그와 같은 돈을 받아서 뭐 시설이나 아니면 인력을 더 뽑거나 뭐 R&D를 하거나 그래서 결국은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경제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어떤 체계들이 잘 갖춰져 있지 않게 되면 이코노믹 그로스, 경제 성장도 결국은 잘 이뤄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에서 아무래도 금융 시스템이 조금 미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런 어떤 금융 시스템이 갖춰져야만이 이코노믹 그로스를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 for your information 부분에서 이렇게 collateral에 대해서도 우리가 간략하게 봤었고요. 마지막 어플리케이션에서 중국의 경우가 어떤 카운터 이그젬플이 될 수 있는가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 지금까지 중국은 잘 성장을 하긴 해왔지만 앞으로 더 성장을 하려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 앞에 어플리케이션에서 봤던 것만큼 금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잘 갖춰져야 앞으로 중국이 더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 8단원에 대한 복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